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는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사용자 측은 중소영세기업을 외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과 충북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지방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고 동해안과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달리던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제주에서는 낚시를 떠난 60대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가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사태를 초래한 이유미 씨에게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모레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여야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의 일시 중단과 관련해 항의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또 졸속 결정이라며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1부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경기도 안성시와 의왕시에는 130mm 내외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츰 비가 그치겠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 곳곳에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과 충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경기도 안성시 하계정에는 물폭탄이 쏟아져 오전 7시 20분 기준으로 133.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경기 의왕시와 충북 증평군에 12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군포와 괴산에도 11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은 25개를 10m 높이로 열고 초당 2,400여 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 탄천유역의 내린 비로 서울 대곡교 지점 수위가 상승해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경기 성남시 일부 지역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해상에 낀 짙은 안개로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항로 가운데 인천 백령도 간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에 그치고 내일과 모레까지는 장맛비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저지대 침수나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빗길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달리던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제주에서는 낚시를 떠난 60대 남성이 파도에 휩쓸리다 구조됐지만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창훈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쯤 경부고속도로 김천나들목 근처에서 20대 조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부상이 크진 않았지만 당시 조 씨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파도가 높은 바다 위에 경비정 여러 척이 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사람이 파도에 떠밀려 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후 7시 15분쯤. 출동한 구조대가 20분 만에 60대 김모 씨를 발견했지만 김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김 씨가 근처 바위에서 낚시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새 내린 굵은 장맛비로 인한 교통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서울 구의동 강변북로에서 50대 최모 씨가 운전하는 택시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다행히 2차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30대 승객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운전자 최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진통 끝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인상액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노동계나 사용자 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보다 16.4% 오른 것으로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고 인상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평균 15.7%씩 인상해야 하는데 임기 첫 해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만 1,540원 오른 157만 3,770원입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그간 11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팽팽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당초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 10,000원을, 사용자 측은 6,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히 맞서다 1차 수정안으로 9,570원과 6,67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격차가 무려 2,900원이나 차이가 나 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후 노동계는 8,330원을, 사용자 측은 6,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한 뒤 최종적으로 7,530원과 7,300원을 놓고 표결을 통해 확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노동계는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정말 정액차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게 됩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대선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어제 검찰에 소환된 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김 전 부단장은 이번 사건을 초래한 이유미 씨에 대해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어제 검찰에 출석한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 오늘 새벽에야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16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제보 조작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검증 과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의 출발점인 이유미 씨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드러냈습니다. 개인적 욕망 때문에 이 사태를 초래한 이유미 씨에 대한 정말 분노가 많이 치밉니다. 세 차례 검찰에 소환된 김 전 부단장은 대선 직전 2차례 기자회견에서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망도 좁혀가고 있습니다.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다시 불러 윗선 개입 여부를 조사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늘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을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도 불러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청와대가 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문건의 일부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죠. 청와대는 공개 못할 기록물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일각에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문건을 공개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대목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함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 논의 끝에 공개 못할 기록물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인 것은 맞다. 다만 자료들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물 등급을 확인하지 않고 공개한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그게 분류가 끝난 다음에 일반 기록물은 공개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특히 기록물 중요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 중인 사안의 의혹만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중간 결과물인지 아니면
비서관 이상 수석까지 어떤 사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다른 비서관에 완전히 넘어간 건지, 그러면 대통령까지 보호가 된 사항인지 이런 게 각각의 그 차원이 달라요, 사실. 이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지정 기록물은 검찰에 그냥 넘길 수 없는데 청와대가 구분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본을 전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송지영입니다. 이처럼 정치권 역시 이를 두고 떠들썩합니다. 여당은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힐 핵심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청와대에서 문건 내용 등이 발표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힐 중요 자료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열고 관련 문건 등을 열람해 진실규명을 함께하자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국회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닌 대통령 기록물이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을 여야가 함께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시점에 공개한 건 정치 보복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여론몰이식 공세로 국민들에게 예단을 주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특검의 치어리더 노릇을 하기로. 그런데 반발 속에서 다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 개최는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한 운영위 위원은 일단 제안이 오면 생각하겠다면서도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 검증 라인 출석을 맞불 요구할 수 있다며 나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바른정당 운영위 위원 역시 추경 등 현안이 많은 시점에 적절하지 않지만 인사검증 등 오히려 야권이 따질 것이 많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위원도 운영위가 문건 내용에만 국한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조국 수석 등의 출석 요구에 반발해온 만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국회가 정상 궤도에 오르자마자 문건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 수싸움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검찰은 넘겨받은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직한 시기와 맞물리는데요. 우 전 수석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밝힌 민정수석실 문건의 작성 시기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민정비서관으로, 이어 지난해 10월까지는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의 상당 부분이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시기와 겹치는 겁니다. 민정수석실 문건 가운데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방안과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민정수석실이 모종의 역할을 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줄곧 국정농단 개입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습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 등을 위해 모두 4차례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매번 무산됐습니다. 이번 문건은 우 전 수석 등 지난 정권 인사들이 왜 청와대 압수수색에 그토록 반대했는지를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제안했죠. 오는 19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계획대로 될지가 의문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을 시사하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곽준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 초청에 참석 의사를 밝힌 건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3사람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확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미 FTA 개정 협상 이슈를 이유로 사실상 불참을 시사했습니다. 홍 대표는 과거 문 대통령이 반대했지만 자신이 밀어붙인 한미 FTA가 현재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첫 대면에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홍 대표는 대표 회동이 아닌 원내대표 회동을 역제안했습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나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G20 독일 순방 경과를 설명하고 국회의 협치를 당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찬이 열리기도 전부터 참석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오찬을 통해 협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준우입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일부 긍정적 평가를 했는데요. 무슨 속내일까요?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를 담은 베를린 구상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논평을 통해 베를린 구상엔 평화와 북남 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더 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제재와 압박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가소로운 망발이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핵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핵이며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담보하는 민족만대의 제보이다. 특이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대목입니다.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입장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대남 정책과는 차원이 좀 더 다르게 남관계 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행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긍정평가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북한이 영변에 있는 핵 관련 시설을 가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성 사진이 나왔습니다.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다시 대규모 핵실험을 준비하는지 의심됩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핵개발 시설이 몰려있는 북한 영변 지역을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핵무기의 원료를 추출하는 곳인 방사화학 실험실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열이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곳의 위성 열 사진과 비교해봤습니다. 방사화학 실험실 부분이 붉게 물들어 있는데 시설이 가동되며 열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에 쓰이는 원자로에서도 고온의 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분석한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북한이 이런 시설을 가동하며 플루토늄을 추가로 생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동 횟수도 지난해 가을 이후 최소 2차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초 북한이 핵폭탄 약 1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kg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분석대로라면 양이 더 늘어났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국정원은 최근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지만 항상 준비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지만 현재 임박한 징후는 보이지 않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난 4일 화성 14형 미사일을 발사한 뒤 대형 핵폭탄을 미사일 탄두에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인공지능하면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최근엔 입으로 흥얼거리기만 하면 악보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어플까지 등장했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올해 하반기 음반 발표를 앞둔 박지은 씨. 지은 씨는 길거리를 걷다 악상이 떠오르면 스마트폰에 대고 콧노래를 불러 악보를 만듭니다. 악보를 그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레코딩을 하고 그 악보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코드를 추천해줘서 누구나 쉽게 작곡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스마트폰 인공지능 작곡의 시작이었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작곡을 배우지 못했지만 쉽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저도 직접 허밍으로 악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밍이 끝나면 바로 이렇게 악보가 만들어지는데요. 실제 악보와 비교해 보니까 박자와 음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아예 창작을 해주는 인공지능 작곡가도 있습니다. 원하는 분위기와 박자, 악기 등을 입력하면 새 음악을 만들어줍니다. 최근엔 인공지능 작곡가가 만든 음악이 앨범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걸음마 단계의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그다음에 새로운 머신러닝 개념들이 도입이 되면서 아마 창의력을 갖출 수 있을 거고 결론적으로 음악을 넘어서 미술, 소설과 같은 이젠 음악 같은 창의력이 필요한 분야까지 인공지능이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이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 홍대 인근 술집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이나 다쳤습니다. 다른 손님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시비가 붙어 난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서울 서교동의 한 술집입니다. 테이블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고 가게 바닥에는 온통 휴지와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새벽 24살 박모 씨가 만취 상태에서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병 들고서 뭐가 시끌시끌하더라고. 박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옆에 있던 유리병을 깨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박 씨의 난동으로 1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게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체포 당시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댈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박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 3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 목에 강아지 목줄을 묶어 숨지게 한 부부가 구속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는지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119로 신고 전화 한 통이 들어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20대 초반의 젊은 아빠. 이 아빠는 3살 아들이 침대에서 줄에 걸려 숨졌다. 무서워서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밝혀낸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의 목에 강아지 목줄이 묶여 있었고 사망 원인은 이 목줄이 너무 세게 감겨 질식사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아이가 침대 위를 어지럽혀 강아지 목줄을 아이 목에 건 다음 침대에 묶어뒀다고 뒤늦게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아이가 목줄에 묶여있던 시간은 최소 15시간. 부부는 그동안 아이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전날 찜닭을 시켜 먹었는데 일부 당면을 좀 갖다 주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직업 없이 부모의 도움으로 살던 이들은 이전에도 아이를 수차례 때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부를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기습적으로 결정하자 노조와 울산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노조와 주민들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건설 중단 결정은 이사진은 체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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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에 한수원 노조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평소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이사들이 정권의 요구에 소신을 뒤집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아주 졸속으로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이나 했던 이러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사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3개월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 1,000억 원을 회사가 떠안은 데 대해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통한 전기 공급 중단 등 국민을 담보로 하는 투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는 울산 서생면 주민들도 이사회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한마디 말 없이 이사회를 해서 우리 주민들은 이루 말 없이 분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임금 보존과 고용 대책을 촉구하며 작업을 중단했고 600여 개 협력회사는 손실비용 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 노조는 앞으로 열릴 공론화 과정에 협조하지 않는 한편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교수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의 강연에서는 원전 사고로 일본에서 수십만 명이 죽고 또 방사능에 오염된 고등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당시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됐습니다. 얼마 전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원전 강연에서 이 같은 내용이 학생들에게 전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연자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김익중 동국대 교수. 김 교수는 300년 동안 고등어와 명태, 대구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후쿠시마 사고로 일본인 60만 명이 더 죽었고 세계는 탈원전 추세인데 한국만 원전 외기를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다며 이미 부인했고 원전 전문가들도 김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제 강의 내용은 제가 다 증거를 확보를 해서 보내드리는 거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2009년부터 탈원전 활동을 해온 김 교수는 문 정부의 탈원전 공약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죠. 이렇게 장맛비가 올 때는 산에서 낙뢰 사고로 등산객이 숨지는 사고가 가끔 벌어지곤 하는데요. 우리나라엔 낙뢰주의보도 없고 심지어 산에 철제 계단이 많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산행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구조 헬기의 강한 바람 속에서 한 남성이 하늘로 매달려 올라갑니다. 낙뢰에 감전된 이 남성은 목숨을 건졌지만 같은 날 북한산 다른 곳에서 낙뢰를 맞은 60대 여성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 낙뢰 발생은 62만 건, 각종 피해는 354건에 이릅니다. 사정이 심각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낙뢰 특보 제도가 없습니다. 낙뢰는 기상청의 관측 대상이지만 호우나 폭염처럼 법령에 규정된 11개 특보 대상에선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낙뢰 지역을 알리는 인터넷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50대 중후반 이상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낙뢰주의보를 이렇게 손쉽게 우리가. 반면 이웃 일본은 다릅니다. 기상청이 낙뢰 특보를 운영해 인명과 시설물 보호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법의 규정을 좀 더 구체화, 세분화해서 의무적으로 국민들이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낙뢰 주의보. 산속 구조물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산을 40분쯤 올라가니 봉우리에 설치된 기다란 계단이 보입니다. 모두 금속 재질입니다. 낙뢰가 예상되면 이런 철제 계단에는 손을 대거나 올라서서는 안 되지만 그런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2개 국립공원을 비롯해 우리나라 산 대부분엔 낙뢰 긴급 대피 시설도 없습니다. 일순간 목숨을 앗아가는 낙뢰 앞에서 불안한 산행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어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성소수자 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이틀째 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광장의 무지갯빛 깃발이 펄럭입니다. 각양각색의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곳곳을 누비고 한쪽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신나는 춤사위가 이어집니다. 때때로 거센 비가 쏟아졌지만 참가자들은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거두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자리니까
저희들은 다 같이 명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던 빗줄기가 잠시 그치자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퍼레이드 트럭을 따라 도심 한복판을 걸으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좀 평등하고 좀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서울광장 건너편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77개 중대 6,100여 명을 동원해 현장을 지켰지만 별다른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중국의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가 숨진 지 이틀 만에 중국 정부가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인데요. 중국은 류 샤오보의 사망이 민주화 운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단속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가족과 지인 몇 명만 보이는 조촐한 장례식.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중국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가 사망 이틀 만에 한 줌의 재가 돼 사라졌습니다. 根据刘霞、刘晓光等亲属的意愿，刘晓波的遗体被火化。 유가족들은 일주일간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냉동 보관하길 원했지만 중국 정부가 화장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인권단체는 류 샤오보의 증세를 2년 전부터 알고도 병보석으로 풀려나는 걸 막으려고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며 중국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잇따르자 중국 외교부는 법에 따라 처리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刘晓波是因触犯中国法律而被中国司法机关判刑的罪犯，也是对和平奖的亵渎。 중국에서는 류 샤오보와 관련된 모든 보도가 차단됐고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모바일 메신저에서도 류 샤오보의 이름이 들어간 문장은 전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류 샤오보의 사망이 민주화 요구로 번지지 않도록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대신 내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이른바 경단녀들이 품는 소망인데요. MBN 기획 일자리가 행복이다. 오늘은 이른바 경단녀, 이들의 일자리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돈을 세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은 김유경 씨. 아이 둘을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뒀지만 한 시중은행이 경력 단절 여성을 대거 채용하면서 꿈에도 그리던 유니폼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역의 엄마로 불리는 것도 좋지만 적성에 맞는 은행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경단녀의 업무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경단녀만으로 영업지점을 꾸리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교육 및 활동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0만 대부분의 경단녀들은 일터에 다시 나가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육아 책임을 혼자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면 아이들이 남의 손에 크거나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애들을 키우자고 하면 나의 꿈을 접어야 되니까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육아 등의 이유로 10명 가운데 3명은 1년 만에 일을 그만두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배우자의 육아에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벌이 한다면 맞돌봄이 원칙이다. 맞돌봄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이제 장시간 근로가 해소가 되어야 될 거고요. 인구 절벽 시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경단녀를 배려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 금요일이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했었는데 드디어 청와대 캐비닛이 열렸습니다. 그 국정농단의 어떤 사실을
좀 정확하게 밝혀주는 그런 캐비닛이라고 하는데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지금 그것이 열렸는가 하는 점, 그다음에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가 하는 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담겨있는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은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걸 떠나서 상당히 많은 논란과 파장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박수현 대변인의 싱크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날 브리핑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300종에 육박합니다.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그 자필 메모입니다.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이 청와대 안에서 발견된 문서를 이렇게 공개까지 하면서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청와대가 전 정부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이유가 이해가 간다. 이런 조응천 의원의 이야기도 있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과 특검이 4번 정도 압수수색을 요청했었는데 4번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청와대 그 변동 상황 시기에 여러 파쇄기들이 들어와서 전부 다 문서들을 없애버렸다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하드들이 디가우징 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또 실제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내용이 남은 것이 없더라, 인수인계가 없더라. 그리고 그나마 인수인계 할 수 있을 만한 문서들은 전부 다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시켜버려서 실제 새 정부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박수현 대변인의 말처럼 캐비넷 안에 300여 종이 넘는 문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고,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재판 등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전임 정부가 어떤 역할들을 해왔었는지, 그리고 그 역할들이 정상적이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또 국민들께 많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가장 궁금한 게 저 문건을 도대체 누가 캐비넷 안에 놓아두냐,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작성을 했느냐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밝혀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점인데요. 말씀하신 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참 미스테리입니다. 의혹이 뭐냐면 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4번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이 바로 민정수석실이거든요. 사실 검찰이 특검이 그때 보고 싶어 한 곳은 민정수석실이었고 또 우병우 수석의 여죄 여부가 그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번도 못 들어갔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상 만약에 그걸 거부하고 이걸 없애려고 했다면 전 정부에서 가장 먼저 없앨 곳은 민정수석실이지 다른 곳이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그 청와대에서 현 정부에서의 청와대에서 가장 먼저 임명한 수석이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수석부터 임명을 했죠. 그 다른 청와대 진영보다. 그렇다면 조국 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민정비서실이 가장 먼저 짜여졌을 텐데 그 곳부터 사실은 이 현 정부가 만약에 검색을 한다거나 혹은 뒤졌을 텐데 왜 이게 7월 3일 날 이렇게 뒤늦게 발견이 됐는가 하는 점, 이 두 가지 점이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게 증거로서 가능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민정수석의 실에서 만약 작성이 됐는데 만약 이게 그 증거로 쓰인다면 누가 작성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야만 전문 증거, 내가 어느 상황에서 누구한테 어떤 회의에서 이걸 듣고 썼다라는 것이 나타나야만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검찰이 이거를 그 증거로 사용한다면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모든 비서관들을 전부 다 소환을 해서 일일이 이 검증을 다 해봐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그때 당시 일했던 이제 비서관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든 그 생각 떠오르는 단어가 내부 고발자라는 그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완전히 흔들렸을 때 그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누군가가
이 어떤 사실만은 좀 남겨둬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 두 가지 의견들이 지금 다 여론들로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내부 고발자가 최소한 이것은 내가 알려놓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있었던 사람 한 측면. 네.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이건 정말 숨겨놔야 될 것인데 대통령 청와대가 갑자기 인수인계 되면서 그걸 차마 못 챙기고 실수로 남겨놓고 간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이 되려면 작성자가 누구였고 왜 남겨놨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지만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상으로는 누가 봐도 다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게 재판으로서 증거가 되려면 안종범 수석이 재판장에 나와서 내가 작성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줘야 그때부터 증거가 되는 것처럼 이 문건도 이제 그런 경과들을 밟아야 할 텐데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이 맞을 텐지 아니면 또 다른 설이 맞을 텐지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심스러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전 정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했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문서를 거의 뭐 파쇄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면 좀 의도적인 게 아니었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의도가 있었다는 그런 분석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4차례 압수수색 말씀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지만 당시에 왜 우리가 기사 보도에 의하면 파쇄기가 몇 대가 들어가고 또 며칠 동안 계속 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파쇄 문서들이 나오고 있고 하는 그런 보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앞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민정수석실부터 사실은 아마 이 파쇄에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건 역대 정부 어느 정부나 사실 마찬가지의 어떤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언제나 사정에 대한 부분이 꼭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정보, 그러니까 꼭 그것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호해야 될 정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쇄하는데 제일 먼저 민정수석실부터 시작이 됐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표한 거를 보면 이게 민정실과 이제 민정과 사석 두 부분이 있는데 현 정부는 민정만 있었다가 확대하다 보니까 사정 부분에서 나무 캐비닛이 발견됐다. 굉장히 허술한, 듣고 보면 굉장히 허술한 부분에서 이제 발견이 돼서. 일단 관련해서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말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닙니다.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문건이 발견된 시기는 3일이죠. 예, 7월 3일입니다. 11일이 지나서 금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 발표 시기를 두고 공개한 시점을 두고 정치적인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약간의 정치적 고려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의 정국이 장관 인선 문제도 있었고 추미애 대표 등을 통해서 국정이 좀 마비된 이런 측면들도 있었고 또 추경 관련한 문제들도 많이 얽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풀어진 이후에 발표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신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직접 발표한 내용처럼 실제로 이것을 받아봤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했고 또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니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성 이런 시간들도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시기도 그렇고요. 내용 면에서 워낙 주요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여야의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회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닌 대통령 기록물이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 규명을 여야가 함께하자고 제안합니다. 여론몰이식 공세로 국민들에게 예단을 주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특검의 치어리더 노릇을 하기로 네,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의도라고 추측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사실 지금 이 타이밍을 좀 보면 네네. 세 가지가 좀 맞물려 있다라고 또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 감사원 감사 결과 이게 이제 사실 그 재판이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양새였는데 감사원이 이 특허 면세점 특허 조작 을 이제 밝혀냄으로써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거든요. 두 번째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출석을 해서 모 기업의 어떤 네. 그 승계 문제를 이제 발표를 하는 점. 그런데 덧붙여서 이틀간의 바로 그날 캐비닛이 또 공개가 됨으로써 어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어떤 두 가지 재판과 관련한 부분에 충분히 지금 파급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세 가지가 어떻게 하루 이틀 사이에 한꺼번에 몰렸느냐. 이 발표 시점도 사실은 좀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 이제 아마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점이고 네. 한 가지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물론 이 자료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또 이렇게 숨겨놨던 어떤 자료 또는 이번 재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좀 더 이거를 꼼꼼히 좀 검토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떠한 자료든지 간에 전임 정권의 어떤 정부의 자료를 그것을 기록물로 이관하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정밀해야 된다. 만약에 현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다음 정부에 있을 때 이게 진영 논리가 아니라 그 안에 들여다보면 실제로 국정수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국정수행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국익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물론 10일 정도의 어떤 검토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 내용을 보면 이것이 자필 메모이니까 기록물이 아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그냥 검찰에 이관했다. 원본은 기록물을 한다.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과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게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좀 정밀한 검증 과정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게 아쉽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박수현 대변인이 이제 한 장의 종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메모인데 한 장의 종이를 보여주는 장면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일단 300여 건이 넘는 문건이란 말이죠. 한 건만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관을 했는데 나머지 히든 카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른 어떤 태풍을 몰고 올 만한 그런 문건들이 많지 않을까요? 보여줬던 것은 김영환 수석의 김영환 수석의 자필 메모를 이제 보여줬던 것 같고요. 내용상에서는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한 것처럼 이게 삼성 승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관련해서 그때 청와대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했던 내용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김현 의원과 관련됐던 대리기사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을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최종적인 것들은 법원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것이 밝혀진 것 자체만을 브리핑한 것이지 이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왜곡하거나 달리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일단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부분 안에 있어서 이것이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발언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은 이제 비서관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정보보고의 차원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나 법적 조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김영환 민정수석이 작성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도 수석 비서관 회의나 이런 데서 발언 내용을 메모한 것인가 아니면 수석 비서관이 나머지 비서관들과 자기들이 논의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감상을 적은 것인지 이런 것들은 재판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메모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누가 지시하고 또 누가 썼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 지금 박수현 대변인이 말씀하신 어떤 세 가지 대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셨던 좀 더 스모킹 건 같은 그런 소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가 증언한 겁니다. 최순실 씨가 우병우 수석이 작성한 민정수석실의 자료를 언제나 봤다. 그리고 그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주로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과 관련한 인사에 대한 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는 것이고 네. 장시호 씨가 그런 민정수석실 자료를 최순실 이모가 보는 걸 언제나 자기가 알고 있었고 특정 메모는 자기가 사진을 찍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지금 장시호 씨가 제출한 그 파일, 사진 파일과 동일한 그런 문서가 만약에 있다 한다면 이것이 일치되는 거죠. 이 최순실 씨가 본 자료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자료다. 이것이 만약에 동일한 어떤 자료로 판명이 된다면 우병우 수석이 지금까지 부인했던 것,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거나 민정수석실과 최순실과는 관련이 없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증거로서 또 가치가 있지 않느냐. 지금 얘기하신 것만 봐도 우병우 전 수석의 재수사는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민정수석실과 관련한 자료이기 때문에 검찰이 들여다봐야 될 가장 큰 대목은 바로 우병우 수석이 지시하거나 우병우 수석이 인지하고 있는 최순실 관련한 어떤 사건의 메모가 그 안에 있느냐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히든 카드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숨겨놓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공개한 것은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문건이고 그 안에 300여 건 중에는 이 직전에 바로 민정수석의 어떤 문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문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자필의 메모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상으로 보면 지금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록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병우 수석의 기간과 많은 부분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포함될 것 같고 박수원 대변인 말했던 것처럼 삼성 관련한 문제라든가 대리기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시장님 생각에서는 뭐 이미 알려진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달리 보자면 실제로 국민들이 궁금한 많은 부분 안에서 이것들을 단순한 정보고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어떤 개입을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같은 경우는 현재 재판으로서는 무죄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2심까지 다 무죄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의 결과를 그냥 진행 과정을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이 재판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압력을 행사하거나 또 이것을 언론 등을 통해서 훨씬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거나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 개입이라든가 혹은 정치권과 경제권 간의 유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큰 틀에서 이제 선언적으로 세 가지를 예시로 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재판 등을 통해서 정말 하나하나 다 밝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관련한 재판들이 지금 다 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국민들께서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증거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있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좀 부분 좀 분리해야 될 게 뭐냐면 새로운 증거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강훈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운영위를 열자 하는 부분이 재판이랑은 별개로 이게 정치적인 어떤 파장을 고려를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아까 그 왜 김현 의원의 어떤 그분한 문제, 이건 재판이랑은 상관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어떤 파장이죠. 전인 정부가 이제 그런 어떤 재판까지 개입을 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18가지 혐의라든지 최순실 씨의 어떤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 누가 작성을 했는지 이 부분이 만약 고리가 있을 때 그걸 전부 다 검증을 해야 되고 어느 날 어떤 회의에서 어떤 상황에서 썼느냐 이걸 전부 다 검증을 하려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이 첫 번째 1심 공판이 8월 2일이에요. 그럼 8월 2일 전에 이걸 다 검증을 한다거나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 전혀 다른 부분도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재판과 관련해서 우리가 새롭게 어떤 이 사실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네, 기존에 작성된 안종범 전 수석의 어떤 수첩 같은 경우는 간접 증거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발견된 문건들이 간접 증거냐 아니면 직접 증거냐 아니면 또 다른 뭐 정황 증거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수준으로 판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는 정황 증거일 것입니다. 안종범 수첩 같은 경우도 정황 증거로 시작을 했다가 재판장에 가서 이게 내가 작성한 것이 맞고 또 그 발언의 내용들을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승격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증거 내용도 8월 2일까지의 재판에 과연 다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청와대, 그것도 특히나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곳 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법원이 출석 요구를 해서 하나하나 검증을 한다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네. 또 그중에서도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여러 명일지 모르겠지만 저 캐비넷에 보관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추적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를 한 장밖에 안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메모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 메모를 또 누가 뭐 작성했는지 필체라고 하는 조사를 것들이 해야 되고. 금방 나오는 것이기 네. 때문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수요일이면은 여야 5당 대표와 문 대통령이 이제 오찬 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을 시사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홍준표 대표의 SNS를 좀 보시면요. 한미 FTA를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이 나를 극렬히 비난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불참을 할 것이다라는 불참 의사를 시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자, 지금 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이 네.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그다음에 뒤이어서 열린 G20 회담 이후에 그 성과라든지 혹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이제 그 이 5당 대표들과 이제 회동을 하는 것인데 홍준표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그 중에 분명히 한미 FTA 당장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그 청구서라고 네. 소위 표현하는 미국에서 재개를 요청해 왔고 관련해서 아마 이제 뭐 논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좀 아주 적합한 어떤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전체 어떤 이 회담 이번 회담의 어떤 주 의제는 아닐 테니까.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로서는 두 가지가 아마 좀 걸렸을 겁니다. 한 가지는 문 대표,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네. 그러니까 현 정부의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이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경선 때까지는 네. 각을 세우고 있었죠. 후보로서 서로 각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있었고 그것이 어떤 이념적인 진영 논리로서 각을 세웠는데 지금 이제 당 대표가 당선됨으로써 자신이 이제 스스로 자유한국당의 어떤 뭐랄까요 강령 내지는 어떤 이념 내지는 또 그 전체적인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벌써 지금부터 각을 세우기에는 좀 더 애매한 부분 그렇다고 또 문 대통령이 협조를 하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 이런 그것을 확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원내대표가 가서 회담을 하는 게 어떠냐 대표로서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지금 보이기가 애매하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2011년이죠. 2011년 11월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한미 FTA 통과됐을 때 민노당이죠. 민노당의 김선동 의원이 체류탄 터뜨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그때 그러니까 잘 통과를 시켰고 지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왜 나한테 사과를 하지 않느냐 이 의도겠죠. 근데 그 의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만들어진 의도인 것 같고요. 다른 정치적 고려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5당 체제, 그중에서도 야당이 4개 당인데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스탠스를 보자면 사야당이 있지만 우리가 제1 야당이다라고 하는 스탠스를 좀 취해왔었고 또 그중에서도 다른 당들의 결정보다 우리 당의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말해왔어서 1대1 구도를 만들고 싶은 것을 항상 해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5당 대표 회담이 돼버리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영수회담의 모습 이런 거 안 그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존재감이 좀 약해질 그래서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런 보는군요. 것들을 조금 더 그림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여러 명이 만날 것 같으면 차라리 원내대표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영수회담을 성사시키지는 않겠죠? 지금은 뭐 영수회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구조가 될 수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이미 다른 야당이 말 그대로 군소정당들이 아니라 원내 교섭단체들을 다들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특정한 정당 한 곳만을 편애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에는 1대1 구도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의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 이 상태로 홍준표 대표는 불참을 하고 그냥 다른 대표들과만 회동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회담이 크게 중요한 어떤 회담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추경이라든지 어떤 네. 부분들이 심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추경을 좀 해달라고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회담이라면 아주 의미가 클 텐데 네. 지금 그런 의미에서도 홍준표 대표가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아니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사자회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어떤 전국에서 이 회담이 갖는 어떤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무난하다. 저는 크게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회담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그 정당의 대표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홍준표 대표만 참석을 하지 않게 되면 홍 대표에 대한 나쁜 여론만 생길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또 본인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명확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적을 지는 사람은 혹은 이중대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당 대표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고요. 그건 뭐 각 당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추미애 대표와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분위기도 그리 좋지는 않잖아요. 이 두 사람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그게 더 저는 좀 이 표정을 어떻게 지으실까 이게 좀 관심일 텐데 일단 추미애 대표가 먼저 이 액션을 좀 많이 취해야 되겠죠. 지금 이미 지금 그 밑 자락을 딴다고 표현할까요? 좀 시쳇말이긴 하지만 오늘인가요? 이미 이제 추미애 대표가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뭉쳐야 된다라는 표현을 먼저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건 어쨌든 이거를 자신이 이 지금의 어떤 상황을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뭐 대표회담이든 뭐든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위상을 자기가 계속 지키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뭐 처음엔 좀 이렇게 껄끄럽겠지만 어쨌든 당사자인 추미애 대표가 먼저 웃으면서 다가가고 하는 어떤 모습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이 무마되지 않을까 하는 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청와대에서 이번에 이제 공개한 300여 건의 문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국면으로 좀 보이는데 실제로 뭐 어떤 판도라 상자의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휴일은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세찬 장맛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조수연 캐스터, 밤사이 비가 많이 내렸죠? 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는 17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고 경기도 의왕에는 125mm 정도 내렸습니다. 수도권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고 지금은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세찬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30에서 80,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 전북, 경북 북부에 5에서 4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지금 충청에 시간당 50mm가 넘는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강릉이 32도, 대구 35도 등 동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주말 뉴스와이드 1부를 마칩니다. 네, 이어서 뉴스와이드 2부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